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6월 25일 6.25 발발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요즘 북한과 우리의 관계가 요즘 날씨만큼이나 꾸물꾸물해서 이런 얘기도 잠시 후 이슈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인 여름 장마가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이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비가 내리는 지역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중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약하게 비가 지나고 있고요. 남부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의 양은 오늘 밤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 40에서 50mm, 또 중부지방에는 내일 낮까지 5mm 안팎의 적은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면서 이 강수량의 지역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5도, 어제와 비슷하겠고 대구는 29도로 어제보다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네, 오늘은 6월 25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6월 25일 6.25 70주년이니까 이 관련 얘기부터 좀 나눠볼까요? 70년 만에 북한에서 발견된 우리 국군 유해가 왔죠? 네. 70년 사이에 네. 두 번에 걸쳐서 발견이 됐는데 네. 이 북한이 미군 유해로 송환을 해서 하와이에 있는 DPAA라고요. 네. 이 미국의 미군 국방부와 실종자 확인국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해가 모셔져 있다가 네. 이분들은 한국인이다 네. 라고 분류돼서 네. 공중급유기에 실려서 네. 다시 모국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네, 구체적인 신원은 밝혀지진 않았죠. 147명인데요. 이게 77명은 2018년에 북한에서 미국으로 송환이 됐고요. 네. 그리고 70분은 그 이전에 90년대에 이제 미국으로 갔던 분들인데 네. 유전자 감식 결과 이번에 147명이 한국인으로 분류가 된 겁니다. 이 중에 유전자 감식으로 가족을 찾은 분은 7분에 불과합니다. 예. 네. 140분은 아직 신원을 모릅니다. 예.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름 모르고 기억되지 않은 분들이 우리의 목숨을 만들어내신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기억으로 이분들을 기념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140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충원에 가서 보시면 국군 유해 발굴 감식단이라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유전자만 있으면 매칭을 해가지고 가족들을 찾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혹시 우리 국군을 가족으로 모시고 있고 아직 그 상황에서 우리 가족을 찾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꼭 그 유전자 확인하셔가지고 감식단을 통해서 가족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70년의 세월을 살아낸 그분들이 지금 연세가 70이 넘으셨어요. 그렇죠. 예,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그 아버지, 내 형제 이분들의 유해가 꼭 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국가는 당신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확 와닿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6.25를 기념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또 있죠. 네, 오늘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벌어지는데 그중에 귀한 자료가 하나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6.25 전쟁 중 제작된 영화가 최초로 공개가 되는데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공개를 합니다. 6.25 전쟁 중 제작된 영화인데요. 3천만의 꽃다발이라고 이 3천만의 꽃다발은 전시 중 피난 과정에서 제작됐다는 점과 당시 영화 대부분이 서울 경기지에서 제작됐던 데 반해요. 마산에서 촬영됐습니다. 이 필름이 유실돼 그동안 기록과 구전으로만 알려졌고요. 그 실체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다행히도 영상자료원이 개인 소장자로부터 수집한 필름 프린터를 디지털화했습니다. 예. 영화는 오늘 아래에 나오는요, 이 영상 자료 잠시 나갈 겁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아마 익숙한 이제 장면들을 만약에 보게 되실 텐데 그게 왜냐면 우리가 왜 6.25 전쟁이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국제적으로는 이걸 한국전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한국전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인천 상륙작전이었어요. 예. 네, 네. 그때 연합군이 사실 수세에 몰려 있었고 그때 전세를 완전히 뒤엎은
게 인천 상륙작전이었는데 이때가 9월 15일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바로 전날 사실 인천 상륙작전 이전에 역사적인 또 하나의 전략적 전투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거 뭔지 아세요? 아, 뭐 학도병이 나오는 거 그건가? 영화 봤어. 빙고. 동해안으로. 예,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바로 영화 장사리에서 예, 나오는 예. 장면인데요. 예. 아마 영화를 보셨던 분들은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 772명인데 학도병들을 포함하고 있었고요. 그때 당시 3.1치 식량하고 3.1치에 해당되는 그 포탄만 들고서 이제 들어갔던 그 상황에서 실제 그 포항 북쪽에 25km 경북 영덕 장사리에 상륙했던 그때 전쟁 기록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직도 이 장사 상륙 작전으로 알려져 있던 이 육군본부의 문서 401건이 이번에 전시가 되고 알려지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다큐멘터리 그 영역들이 다 이번 제시된 그 환경, 특별히 장사리 전투에 관련된 거라 영화를 보셨던 분들은 더 깊이 있게 또 가슴 절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6.25 전쟁 발발 70주년이 됐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 이러면 1950년 바로 딱 나오는데 네. 저희 밑에 세대들은 6.25 이러면 그게 언제야? 네, 맞아요. 이렇게 되는 세월이 됐습니다. 자, 이슈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부터 보여주세요. 네, 금주 이슈 탑5 보겠습니다. 5위는요. 코로나19 시대 예상 휴가 경비는입니다. 그림 같은 해변에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여름 제주 바다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코로나19로 발길이 뜸했던 제주는 최근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관광객 수는 지난 3월 40만 명에 그쳤지만 지난달 76만 명, 다음 달엔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달 호텔 예약률은 평균 70%로 여름 휴가철인 7, 8월엔 이미 예약이 마감된 곳도 있습니다. 한때 하루 이용료가 1,000원대로 내려갔던 렌터카도 이제는 예약 전쟁 중입니다. 올여름 국내 관광은 예년보다 더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름 휴가철이 코로나 확산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이제 해외로 갈 사람들이 못 나가니까 네, 네. 국내 관광지가 그렇게 붐빈다 이런 얘기인데 제주하고 강원 이쪽은 뭐 더 심하다고요. 지금도 난립니다. 네. 벌써 난리인데 실제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도 강원도 갔다 온 분들 진짜 많고요. 네. 또 제주 갔다 온 분들도 꽤 계신데 그 다녀온 분들 말고 여름 계획 물어봤더니 다 제주래요. 제주래요. 사실은 해외여행에 드는 돈을 아낀 거죠. 근데 갈 수가 없는 게요. 예. 가면 2주 격리되고요. 또 갔다 오면 또 2주 자가 격리돼야 되는 건데 국내 여행에 기꺼이 그 비용을 쓰겠다는 사람들이 네. 많습니다. 네. 제주도의 경우 6월 1일부터 6월 16일 기준 내국인 입국액은요. 전년 동기 대비 놀라지 마십시오. 약 70%까지 회복을 한 그렇게 거고요. 호텔 업계에 따르면은 네. 이번 주말 제주 롯데호텔과 제주 신라 호텔 예약률이 90%에 육박하고요. 가격대가 높은 에어비앤비의 제주도 독채 숙소도 7, 8월 예약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코로나 N차 감염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좀 안전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휴가든 일상이든 원칙은 똑같습니다. 네. 첫 번째, 아프면 휴가 가지 마세요. 네. 자가격리 그럼요. 해야 돼요. 네. 사나흘을 쉬면서 경과를 보고 증상이 확실하다 그러면 검사 받으러 가셔야죠. 네. 자, 두 번째는 어딜 가든 마스크 절대 벗으시면 안 되고요. 세 번째는 수시로 흐르는 물에 손 씻기. 그러니까 이건 기본 수칙이죠. 네. 요거만 지키면 휴가를 가셔도 일상생활과 관계없이 건강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뭐 개인용품 지참하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수저, 그죠, 뭐, 그죠. 그다음에 그런 것들. 예, 이런 것들. 그렇죠. 예.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수건 그리고 식도구 이런 것들은 다 개인적으로 챙기셔야 되고요. 네. 뭐 이제 이 세면도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럼요. 우리가 흔히 여행 가면 공용으로 있겠지 하잖아요. 있어도 자기 걸 가져가라. 쓰시는 게 안전하다. 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여름이 되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물놀이죠. 네. 옛날에 물놀이 하면 우리가 보통 익사사고 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 관련해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일단 몇 가지 준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수영하다 보면 물놀이 하다 보면 코 나오죠, 침 나오죠, 가래 나오죠. 요거 뱉으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실제 우리가 물놀이 하고 나면은 샤워를 하게 되잖아요. 네. 샤워실도 우리가
뛰어앉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또 멀리 떨어져서 할 수 있으면 좋고 또 예를 들어서 칸막이가 있다 그러면 한 칸 걸러 한 칸씩 이렇게 하는 걸로 기본 준칙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여러 행동 지침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요 몇 년 전의 현상으로 되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뭐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가지 요금 이런 얘기 많이 안 나왔어요. 그 예전에는 우리가 해외 많이 안 나가고 이럴 때는 국내에 관광지로 몰리니까 그때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린다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도 문제지만 바가지 바이러스가 기승이다. 지금 벌써 예약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8월에 휴가 시즌 호텔을 한번 1박 89만 원대라고 하네요. 호텔 1박이 89만 89만 원. 그리고 우리가 풀빌라 가족들이 우리 그렇죠. 독채 펜션. 독채 펜션 빌릴래요. 6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와 그게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스위스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전세. 전세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지난해의 극성수기 코로나19가 오기 전하고 비교해도 20-30% 가격이 올랐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딜 가든 바가지와 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로 몰리니까. 그렇죠. 가격이 오르는 그리고 거죠. 뭐 해외 출장을 자주 가는 분들은요. 정말로 야 한국 사람들 해외로 골프 치러 많이 나가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지금 못 나가다 보니까 국내 골프장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한 여행사의 골프 여행 패키지 예약 건수가요. 지난해 동기 대비 300%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골프 회원비도 굉장히 늘었다고 하는데요. 연회비 2억에서 3억 원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국내 경기가 살아나는 건 좋은데 이때 이 바가지 요금 비싸진 거 이건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올 여름 휴가 경비가 또 굉장히 걱정되는데 뭐 최근에도 제주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몰리고 있다고 하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제주도 휴가 경비 어느 정도 책정을 해야 될까요?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우리 4인 가족 기준 1박 2일 제주도 여행 경비. 일단은 교통비 요거는 제주도는요 배로 들어가긴 좀 힘듭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야죠. 빨리 갔다 비행기를 하시는데 4인 왕복 보통 100만 원을 잡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저가항공사도 있다라는 거 좀 비교 꼼꼼히 하시고요. 근데 또 제주도는 일반 교통은 사실은 좀 힘들어서 이 렌탈은 꼭 해야 됩니다. 해야죠. 그리고 기름값은 이렇게 들면 한 요 정도 가격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 식사야 뭐 4인 가족을 했을 때 제가 좋아하는 걸로 좀 잡아봤으니까 여러분들 뭐 편의상 뭐 여러 가지를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놀이를 봤을 때 바닷가 평상대에 하는데 한 10만 원 정도. 아쿠아리움은 이렇게 카드 할인이 있으려고 하면 한 12.5만 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금방 얘기했던 거 물론 저가의 숙소도 있는데 요즘에 제주도 해안가 풀빌라 그러니까 수영장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요게 인기가 있는데 요게 해안가 풀빌라가 말씀드린 대로 600만 원입니다. 무슨 월세인가 이게? 잘못 1박에. 나왔나? 이게 1박입니다. 이렇게 따져봤더니 4인 가족 1박 2일 총경비가 세상에 783만 8만 원. 물론 이제 해안가 풀빌라가 600만 원이라는 거 거주하는 걸 규정했을 때 근데 좀 많이 좀 비싼 야, 편이죠. 비싸네요, 비싸요. 가겠다. 야. 편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 저거 1박 2일 잡은 거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휴가라고 그러면 한 2박 3일, 그렇죠. 3박 4일 가는 거 1박 4일도 아닙니까? 가죠. 더 나오는 거 그러면 아니야? 저거 얼마예요? 아니, 이게 1,000만 원 동안. 저는 저게 78만 원이라도 조금 걱정이 될 것 같은데 네. 700 아니 무슨 보증금이에요? 장난 아닌데 아니 이게 진짜 아무리 비싸다. 뭐 희소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비싼 것 너무하다. 같고요. 근데 뭐 대책은 없나? 그러니까 아니 이 뭐 지자체에서 뭐 얘기 안 합니까? 지금 지자체에서는요 네. 원희룡 제주지사 지금 네. 제주 얘기했잖아요. 바가지 요금 단속하겠다, 잡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 부서의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네. 강력한 대응 조치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는데 제주의 관광업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려야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은 제주 풀빌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생각해 보시면 네. 소상공인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자영업자일까요? 아니죠. 아니겠죠? 관계 없겠죠? 네. 항공사도 요즘 고통받는 거는 네. 맞기 맞아요. 하지만 이 제주도 차원에서도 대책을 낸다고 하니까 저기서 좀 1박에 600만 원이요. 아이고야. 4인 가족이 저희가 한번 하와이를 5박 6일 갔다 왔더니 네. 1,000만 원이 조금 안 들었는데 너무하다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럴 때 저래서 내가 바가지 쓴 느낌이 나잖아요. 그럼 다음번에 이제 코로나 잠잠해지면 안 가요. 안 맞아요. 네, 네. 아, 야, 이 돈이 없네 해외 가지. 이러고 맞아요. 간다고. 그러면 다시 또 국내 경기 식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풀빌 말고 이렇게 도심지에 레지던스 호텔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싼 가격을 찾다 보면 여러 개를 찾아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인천시에서는요. 숙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0,000원
아닌 9,900원으로 잠깐만. 그래요? 비용이 9,900원으로 인천을 누려라 이벤트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 6일부터 18일부터 인천 지역 숙박업소에 묵는 관광객들에게 선착순으로 하루 숙박료를 10만 원에서 9,900원으로 그러니까 원가 특가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또 부산, 울산, 경남 지역도 이달부터 10월까지요. 부울경 일주일 여행하기 프로그램 마련했는데요. 이 지역 여행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하루에 1인당 5만 원의 여행 경비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행 후기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러니까 SNS에 게재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여행 경비도 제공하고요. 예를 들면 광주라든가 전남 목포, 나주, 담양 이런 곳에서는 언택트 관광 가이드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블릿을 가지고 찾아보면 가격이 저렴한 곳도 정보 제공을 할 뿐만 아니라 전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여행할 때 걱정되는 게 낯선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무인 서비스처럼 최대한 접촉을 피하고 여행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한다고 해요. 저는 이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천시에서도 재미있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더라고요. 지난달 12일부터 이미 실행하고 있는 건데 어디 우리 놀러 가게 되면 차 안 가져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택시를 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여행자들을 위한 전세 택시 같은 걸 운영을 하는데요. 이게 보니까 택시를 딱 관광객이 지정을 받아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5시간 쓴다. 5만 원. 5시간 통으로 쓰는데 5만 원이고요. 8시간권도 8만 5천 원. 5천 원 왜 붙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쓸 수 있으면 언택트도 되면서 동시에 저렴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것도 아주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국내 관광지를 모를 텐데 이럴 때 잘해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 인심을 좀 얻어야 그 다음에 코로나 다 물러가고 이랬을 때도 역시 우리나라 곳곳에 볼 곳이 많아. 그리고 인심도 좋아. 이러고 거길 찾는 거지. 맞아요. 이럴 때 그냥 막 바가지 씌우고 야, 요때 대목이야. 이러면 그 다음부터 다 해외 가버리니까요. 서로 좀 양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네, 금주의 슈탑5 4위 보겠습니다. 4위는요. 폭염 속 전기료 폭탄 어떡하나입니다. 네. 이제 에어컨 트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아니 이미 틀었고 그리고 지금 오늘도 25도라는 거죠. 근데 기온은 높지 않은데 이게 비가 오고 꿉꿉해요. 네, 이럴 땐 또 한번 틀어주게 되고 뭐 이렇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요. 벌써 2월부터 4월까지 석 달간 기업과 가게가 보통 있는데요. 전기세 걱정하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30도를 넘었거든요. 에어컨 틀 수밖에 없는 게 애들이 덥다 하고 하다 보니까 습해갖고 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래도 안 말라요.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코로나 딱 시작되면서 우리 시중에 돈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가? 2월부터 4월까지 대출을 받은 경우를 보니까 우리가 기업하고 가게에서 받은 전세 대출이 75억 4천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75조 4천억. 75조.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문제는 서민들의 경제도 지금 팍팍한 상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에어컨 전기세 만만치 않잖아요. 걱정이 좀 많습니다. 아니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에 전기 사용량이 좀 늘어났나요? 어떤 그럼 거요? 나가질 않으니까. 집콕이라고 하잖아요. 집에만 있다 보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올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우리나라 10가구 중 무려 4가구는 전기 사용량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전기협회는요. 조사 결과 응답자의 44%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전기 사용량이 평소보다 늘었다고 대표했는데요. 그대로라는 응답은 53%, 전기요금을 평소보다 많이 냈다는 응답도 전체의 41%였고 늘어난 요금은 평균 15,172원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근데 이제 에어컨 틀고 이러면 더 늘어날 건데 이게 전기요금 폭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누진세 때문에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지난 여름부터 좀 줄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쓰면 쓸수록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래서 요금 폭탄. 왜냐하면 여름에는 기본 이상을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해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 7, 8월에는 한시적으로 이 가격을 낮춰주는 할인이 적용되는데 이걸 상시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버틸만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제는 사용량이 늘면서 이 요금이 다시 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올해 전기료가 좀 오른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전기를 어디서 주느냐? 한전에서 준다. 쉽게 생각을 하면 한국전력이 있죠. 근데 한전이 기업인데 적자예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문제는 뭐냐면 이제 대체 에너지를 많이 써라. 이제 탈화석연료, 탈석탄 해야 된다. 또 장기적으로긴 하지만 탈원전도 해야 된다. 이런 제안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전은 적자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고 있다는 네. 거예요. 적자 비중이 지금 이 2018년에 2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는데 네. 지금 1조 3천억으로 적자의 비중이 확 늘었습니다. 1조가 넘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기업이 적자를 무한정 볼 수는 없잖아요. 전기요금을 다시 올리는 거 아닌가?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네. 이 올 여름은 아니고 올 하반기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전이 몇 년 전에만 해도 굉장히 막 너무 흑자가 많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흑자내도 되냐 막 이러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게 몇 해 전에는 그러기도 했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는 적자가 많아요? 급반전이 된 데다가 더 이제 비난이 있었던 게 적자인데도 임원들이 공기업이다 보니까 네. 왔다가 임기 채우고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청난 이 배당을 해서 이게 또 문제가 되기도 아직도 했어요. 흑자 때 생각하는군요. 네네네. 흑자 때 네. 그랬는데 관행화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내일 한국전력이 이사회를 열게 돼 있는데 네. 네. 이사회가 의결한다고 전기요금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건 국가가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 조정을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네. 근데 지금 정부 쪽에서는 한전 이사회 우리는 뭐 아는 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 여름에는 못 올리고 올 하반기로 관측을 하는 이유. 네. 내일 이사회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올해 안에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기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올해 너무 어려우신 분들 많은데 어떻게 좀 한 해만 좀 버텨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그렇죠. 하고. 이왕 뭐 네. 적자는 쌓여 있는데 공기업이니까 좀 미뤄도 되지 않나. 근데 이게 묘한 지점이 있어요. 공기업인데 상장 기업이에요. 공기업인 건 맞아요. 네. 우리나라 국내 전기는 독점 공급을 해요. 네. 네. 그리고 밑에 자회사도 있고 네. 한전의 전기를 파는 또 민간 회사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공급은 한전이 총괄해서 하는데 이 기업은 주가가 매일 오르내려요. 예. 그럼 한전에는 민간 주주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 주주 입장에서는 아니 회사 가치가 올라야 내가 재테크가 되는데 그렇죠. 언제까지 적자 볼게요? 뭐 이러신단 말이에요. 이 사이의 조율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전은 실적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몇 가지 상황을 들여다보면 전기료가 오르긴 오른다는 건데 예상 개편안 같은 게 있습니까? 예상 개편안은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기 네. 때문에 전문가들의 추측만 나오고 네. 있는데요. 할인도 유지해야 돼요. 자, 그동안 월 2,000kW 이하의 사용주택에 대해서는 네. 한 달에 4,000원씩 깎아주는 정책을 쓰고 있었어요. 예. 이거를 지금 폐지 또는 축소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계절별 시간대별로 네. 요금을 차등화하는 주택용 계절 시간별 요금제가 도입되지 않겠나. 네. 이것도 그동안도 도입을 추진해 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누진제 자체도 그런데 덜 쓰면은 많이 깎아주지만 많이 쓰면 조금 더 내는 이게 누진제의 특성이거든요. 네. 그 구간을 좀 확대하지 않을까 네. 하는 등등의 지금 이제 관측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근데 또 계속되는 걱정이 올해 전기 사용량이 늘어났으니까 네. 네. 말씀해주신 누진세가 좀 감면됐다 그래도 네네. 또 어차피 돈을 많이 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누진세는 지금 이 계속 우리 여기 문매를 막고 있는 제도예요. 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6단계인데 세계에서 가장 복잡해요. 네. 해외에 누진제를 쓰긴 써요. 미국과 일본도 쓰고 하는데 한 2단계 내지 3단계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핵심적인 원흉을 뭐로 보고 있냐면 산업용 전기와 가정용 전기의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문제 등등이 있습니다. 하긴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기료 지원받죠. 네,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시면 명동 지나가면 네. 얼마 전까지도 에어 커튼을 쳐라, 반드시 에어컨을 돌려 문을 닫아라 그랬는데 지금 하도 손님이 없으니까 문 다 열어놓고 네. 호객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 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시원해. 맞아, 냉기가 확 들어와요. 업소에서 내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 앞에 조금 걸음이 느려져.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네. 이 실내를 가동해야 되는 에어컨이 네. 골목을 지금 시원하게 해주고 있는 상황이니 네. 산업용 전기는 너무 막 쓰는 네.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네. 싼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올해는 소상공인들이 전기료 또 지원을 받기도 했잖아요. 네, 전기세. 맞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일반 가정은 네. 코로나19로 또 힘들기도 한데 맞아요. 일반 가정의 지원은 없는 거예요? 일반 가정의 지원은 현재는 별도의 지원책이 없습니다. 이게 좀 문제는 문제고요. 지원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네.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왜 없나요? 이게 왜냐하면 날은 너무 덥고 그런데 전기세가 너무 비싸면 더워도 땀띠 나도 그냥 장식품처럼 그냥 두고 견딜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옛날에는 은행이나 우체국 진짜 많이 갔잖아요. 네. 요새는 마커쇼입니다. 그렇지. 마트, 커피숍, 그다음에 쇼핑몰. 맞아요. 세 가지인데 요새는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마커쇼도 마켜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특히 경제적인 사정으로 휴가를 못 가시는 가정이나 집에서 시원하게 쉬지 못하는 서민들은요, 이 아무래도 누진세 논란에
봉분하며 폐지를 좀 요구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지금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확실히 지난해보다 늘어날 거라고요. 네, 네. 이번 여름에 그리고 어딜 돌아다니겠습니까? 다니면은 마스크 꼭 써야 되는데 답답하기도 하고 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그래서 에어컨을 더 킬 텐데 그래서 지금들 걱정하는 거거든요. 지난해는 이거 소송까지 있고 이러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있었죠. 이 주택용 전력 소비자 676명이요. 네. 전기요금 부당 이득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네. 결국은 마지막 가서는 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한전을 상대로 진행 중인 14건의 유사소송 중 처음으로 그래도 1심에서 승소한 사건이라서 파장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네, 정말 저희가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나 집에 있는 시간 늘어나면서 이 전기료 폭탄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전기료 20%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땡볕 아래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에어컨 실외기. 표면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40도에 달하는 실외기와 연결된 에어컨을 가동했더니 소모된 전력은 2.69kW. 실외기에 차양막을 씌우고 물을 뿌려 32도까지 식혔습니다. 다시 에어컨을 가동했더니 78% 수준인 2.11kW로 뚝 떨어졌습니다. 또 실외기를 보다 많은 열을 외기로 방출할 수 있도록 태양의 직사열을 방지할 수 있는 차양막을 설치하거나 통풍이 잘 되도록 합니다. 이번엔 희망 온도를 26도로 설정하고 소모되는 전력을 측정해봤습니다. 에어컨 가동과 동시에 소모 전력은 급상승합니다. 하지만 15분 뒤 희망 온도에 도달하자 수치는 수직으로 하락합니다. 인버터 에어컨은 희망 온도에 도달한 이후에는 전력을 적게 소비하므로 적정 온도인 25도로 설정하여 유지하는 것이 자주 끄고 켜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터를 자주 청소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도 전기 절약과 함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 나가는 동안 얘기한 거는 25도가 좀 덥다. 한 21도? 22도 정도 낮춰야 돼야 돼요.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도 적정하십니까? 조금 더운 느낌은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요. 처음에 틀 때는 이렇게 자동차 에어컨도 그렇게 하거든요. 맞아요. 세게 확 틀어. 그 다음에 온도를 그렇죠. 해놔요. 올리죠. 집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예, 전기료가 하여간 이 절약하는 비법 지금 말씀드렸고 또 다른 비법이 뭐가 있을까? 이것도 한번 연구 좀 해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보통 이제 그 정수를 할 때 냉수보다는 정수를 먹거든요. 네. 근데 요즘 먹으면 정수가 아니라 따뜻한 물이거든요. 무슨 네. 얘기냐? 온수 마시는 가정이 없으니까요. 냉온수기에 온수 기능을 꺼두면요. 전력 사용량이 5분의 1로 뚝 하고 줄어듭니다. 그래요? 네. 이것도 방법이네요. 근데 뭐 우리 늘 써왔던 그 절전 방법 있잖아요. 에어컨의 찰떡궁합 선풍기. 얘네 같이 쓰면은 이중. 전기 소모량이 20에서 한 30% 줄어든다니까. 괜찮네요. 효율 잡고 비용 잡고 일석이조죠. 네. 근데 아마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 다 아신다고.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생활 습관이 야, 불 꺼! 이걸로 돼 있어요. 코드 뽑아도 또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철저하게 구하셨는데요. 네. 이게 저만 해도 코드 괜히 껴있으면 이렇게 빼게 뽑고, 되는데 네. 그것만 해도 그죠? 예. 아이고 늘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죄송스러운 건 내가 그렇게 이거 조이고 살았는데 뭘 또 조여. 맞아요.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네, 금주일시 탑5. 이번엔 3위입니다. 3위는요, 코로나19 감염 취약 업종입니다. 방문 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 식당을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오는 23일 18시부터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위험성이 큰 시설의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거 확실히 한번 점검해 보죠. 기존의 취약 지역은 어디였고 추가된 지역은 어디인지. 네. 이것을 우리가 고위험군 시설. 네. 기존에 8개였어요. 예. 이제 이 바로 황금 연휴 이후부터 문제가 됐던 유흥가입니다. 첫 번째 클럽 있죠. 유흥 주점 있죠. 여기에 우리가 전 그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감성 주점 있죠. 네. 헌팅 포차도 있죠. 맞아요. 여기다가 이제 실내 스포츠 센터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포함됐어요. 그래서 작은 공연장에서 입석으로 돼 있어서 뛰는 것은 못하게 고위험군으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4개가 더 늘어난 거예요. 이게 그 이후에 집단 감염이 많이 늘어난 곳인데 떠올려 보시면 방문 판매 업체. 예, 도대체 이 홍보관에 어르신들 모아놓고 이거 하지 마세요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물류센터. 이게 작업 환경이 어떤 건지 계속 물류센터에서 확진자들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300명 이상을 수용하는 대형 학원. 그리고 네 번째 부천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뷔페 식당. 그럼 이게 결혼식 같은 거 어떡하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이 4군데가 고위험군으로 추가됐습니다. 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뭐 물류센터나 학원 아니면 뭐 방문 판매 업체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 하시던데 그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뷔페. 뷔페는 왜라고도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뷔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저희가 또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보시죠. 뷔페 이용객들이 한가운데에 마련된 음식들을 그릇에 옮겨 담습니다. 곳곳에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지만 일부는 마스크조차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자리에 벗어놓거나 사원증 목걸이에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일본 NHK가 가상의 뷔페를 만든 뒤 이용객 10명 중 한 사람에게만 형광물질을 묻혔습니다. 그런데 식사 후 확인해보니 모든 이용객의 손과 각종 집기에 형광물질이 묻어 있었던 겁니다. 네, 마스크 착용이 또 어렵고 또 불특정 사람들이 계속 그 왕래를 하면서 접촉을 하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뷔페를 포함한 식당에서 지켜야 할 세부적인 방역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야, 이 뷔페 식당이 감염 위험이 저렇게 높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이번에 그 NHK에서 했던 그 실험을 보니까 물론 모의 실험이긴 했습니다만 안 묻어 있는 곳이 없고요. 저처럼 한번 뷔페 가면 7, 8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많은 영역에서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왜 주의사항이 있잖아요. 식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어놔도 예를 들어서 뜨거나 할 때는 마스크를 쓰시고 또 어느 식당이나 뷔페 가면요. 거기 일회용 장갑을 다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거는 일회용 장갑을 쓰고 자기가 갖고 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영상 보니까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이런 고위험군 시설 방문할 때 유의할 점도 있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마스크를 꼭 쓰셔야 되고요. 출입자 명부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틈 나는 대로 손을 씻으셔야 되고요. 보셨다시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QR코드를 이제 찍죠. QR코드를 생성해서 반드시 찍어야 고위험군은 들어갈 수 있는데 방역 수칙을 하나라도 어기면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구상권, 고발 조치 될 뿐만 아니라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영업 정지를 받게 됩니다. 여기 상암동만 해도 직장이 많아서 말이죠. 그 점심시간 같은데 식당에 가면 바글바글 합니다. 근데 식당은 마스크 벗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밥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생활 습관이 차 한잔 하시죠. 차 마시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러 가는 거예요. 식사 한번 하실까요? 식사하면서 얘기하자는 거거든요. 만나는 거죠. 이제는 딱 밥 먹고 이제 딱 차 마셔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확진자 수가 51명이에요. 또 50명을 넘어서 버렸고요.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가 또 20명입니다. 관련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해당 선박은 지난 1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해 그제 오전 부산 감천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출발하기 앞서 이 선박 선장이 발열 증세로 배에서 내린 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방역당국은 선장으로부터 집단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바로 옆에 정박한 같은 선사 소속 선박과도 왕래했는데 이 선박에서도 선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역 작업 당시 러시아 선원과 항만 근로자들은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냉동실에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하면은 습기가 차서 바로 얼기 때문에 도저히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번 집단 감염 때문에 정부는 감천항 1부도와 3부도를 오는 26일까지 잠정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네, 16명의 확진자가 나온 러시아 국적 화물선에 대한 얘기인데요. 좀 걱정이 커지고 있어요. 네네. 지금 관련 접촉자만 해도 우리나라 작업하는 분들이 올라가서 접촉을 했거든요. 네. 뭐 어젯밤에는 155명이었는데 오늘 아침엔 211명으로 접촉자가 늘어서 검사 중이에요. 네. 39명 현재까지 검사를 했는데 다 음성이라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걱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감염이 된 거예요? 자, 블라디보스톡 러시아 선사의 배가 이게 냉동 화물선이에요. 아이스 스트림이라는 배가 감천항에 21일에 들어왔는데 21명의 선원 중에 16명이 양성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선장이 조금 이제 초기 감염원이 아닌가 추정이 되는데 일주일 전에 확진이 확인됐고요. 네. 하선을 했어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만 모르고 있다가 당한 셈인데 바로 그 옆에 부산 감천항에 아이스 스트림 옆에 같은 선사에 아이스 크리스탈이 또 들어옵니다. 네. 여기서도 확진자가 한 명 나오면서 감천항이 시끄러워진 거죠. 아니 궁금한 게 비행기 같은 경우는 아주 철저히 검사하잖아요. 만약에 해외 선박이면 항구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신고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하는데 네. 문제는 이게 항해 일지도 내야 되고요. 이 보건 상태 확인들도 해야 되고요. 검역 신고도 해야 되고요. 이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검역 그러면 그동안 공항만 생각을 네. 했는데 네. 공항은 완벽에 가까워요. 네. 그게 다 잡아내는데 네. 지금 항만 검역은 그동안 허술했다는 게 확인되는 게 사실은 서류 제출한 걸 그냥 믿는 거예요. 특이사항 없음 그러니까 특이사항 없음 접안하시오. 없겠거니 했구나. 그러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부산항 검역 확진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처음이 아닙니다. 네. 이게 지금까지 누적된 걸 보면 21명이 누적돼서 네. 나왔고 항만 검역에서 부산에서만 누적이 나왔고 다행히 다른 항만은 안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부산이 가장 물동량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고 해외 접안이 많고 하기 때문에 부산이 뚫렸는데 이게 너무 좀 우리가 교역을 쉽게 하려다 보니까 네. 전자 검역 시스템으로 이게 전산으로 받았어요. 근데 사람이 앞으로 승선해서 네. 우리 방송국 들어올 때 다 열재잖아요. 아, 그렇죠. 이런 거 해야 된다. 네, 네. 고열자가 21명 중에 3명이 있었는데 네. 이 보고를 안 했고 놓쳤습니다. 네. 근데 이런 현재 해외 유입 감염도 좀 심각하지만요. 지역 연쇄적인 감염도 굉장히 심각해졌죠. 네, 지금 덕평물류센터. 네. 쿠팡이에요. 네. 쿠팡은 처음에 부천 나왔죠. 그다음에 고양 나왔죠. 세 번째로 덕평, 이천에 있는 데서 나왔는데 네. 이번에 50대 남성 확진자가 나왔고 그 외에도 건보공단 콜센터, 또 네. 콜센터, 유치원, 사우나 전국 11곳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라 지금 수도권의 격리 환자만 1,000명 네. 육박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병상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거리두기 개선책이 이제 더 나올 것이다. 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금주시 탑5 2위 보겠습니다. 2위는요. 또 경비원 갑질 논란입니다. 자, 이게 자꾸 나온단 말이죠. 네, 네. 이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 협박하고 막 폭행에 시달리던 경비원 자살하고 이런 게 돌아가셨죠. 한 40일 정도밖에 네. 안 되지 않았죠. 돌아가셨고 그 육성으로 네. 유언을 남겨서 그걸 네. 증거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네. 지금 가해 입주민의 어떤 이제 그동안의 혐의가 네. 하나하나 드러나는 과정인데 또 하나가 나온 겁니다. 노원구의 한 아파트 동대표가 네. 경비원에게 갑질했다는 정황이 지금 이 조사 단계에 들어갔는데 요거는 저 네. 관련해서 뉴스 보고 네네. 와서 얘기 나눌까요? 네. 정년 퇴직 후 1년 5개월째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유관식 씨. 고 최희석 경비원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주민 갑질이 낯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는 내 일꾼이라 내가 너 봉급을 주고 있는데 너 왜 그런 일을 해? 생활이 안 되잖아요.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불안한 고용구조 때문에 주민 앞에서는 늘 의리되는 게 현실입니다. 경비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전 현직 경비원들도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노동과 같이 막 대하는 그런 노동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에서는 작년까지 입주민들에게 거소근무를 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또 부산에서는 그 휴게 시간에도 우리 책가정 날라도 달라. 또 우리 집에 뭐가 고장났을 때 와서 고쳐달라. 그렇게 하면 이러이러합니다.
쉬고 있으면 택배 1시, 2시 택배 체제로 와서 문 두들기고 그래서 잠을 못 잡니다. 그런 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는지. 민주당은 경비원 처우 개선을 위한 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인 일까지 다 시키고 당신은 내 일꾼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 대표가 이 이삿짐 옮겨라, 텃밭 관리해라, 거기서 나온 채소는 내가 먹겠다. 그리고 자 우리 자녀가 결혼식이 있으니 축의금 내라. 이런 압박은 이건 갑질 맞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 정말 답답해요. 네, 여기 화가 나기도 더해서 하고요. 폭행도 있었는데 이런 거예요. 노상 방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비원이 가서 말렸겠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때렸어요. 아이고.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너 나가라. 퇴사.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아파트의 이 건강, 위생 관리를 위해서 열 체크하고 마스크 쓰셨습니까? 마스크 꼭 쓰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행패를 부린 거예요. 현장 관리소장에게까지 막말을 하면서 행패를 부린 입주민도 나왔습니다. 네, 또 얼마 전에는 주민 갑질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사건이 있었죠. 다른 입주민들이 고소를 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고소도 했고 그 노제 때 이 입주민들이 눈물 흘리고 정말 친절한 분이셨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 유서로 남긴 그 육성 고백, 이 녹취들이 모두 다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진위 공방이 처음엔 있었고 그 이제 가해자로 추정됐던 입주민은 결코 난 안 했다. 오히려 내가 당했다 이랬는데 사실은 이 돌아가신 분의 억울함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경비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사례들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점점 충격을 받는 거죠. 대부분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아까 잠깐 나온 장면이 국회 토론회도 열린 거고요. 지난 23일입니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3개월에서 6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이 문제다. 짧게 계약을 하고 이게 남겨둘지 나갈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이게 좀 일부 못된 입주민들이 이걸 빌미로 해서 압박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3,388명 중에 무려 이 정말 70% 가까운 분들이 갑질의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 응답 비율의 21.7%가 3개월 이하 계약을 맺은 경우들. 그러니까 아주 단기 계약이고 6개월 계약이 8.7%. 그래서 무엇보다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갑질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이 경비원들의 요청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법 제정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을 보장하면서 또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일선에서 이분들은 몸으로 계속 때워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비 노동자의 갑질은 더 이상 묵인되지 않는다. 종합 지원 대책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우선 서울시는 아파트 경비원 갑질 신고 센터를 개설할 것 같고 그럼 사례들이 데이터베이스로 모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논란뿐이 아니고 우리 사회 곳곳의 갑질 논란은 이건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그럼요. 수년 전부터 이게 되풀이되어 왔는데 혹시 살면서 난 이런 갑질을 당해봤다 하는 기억이 있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저는 31년 방송 생활을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프로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한 일주일 전에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뭐 딸인을 걱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없으면 저희는 또 생활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루 전날 얘기하면 이거 난감하죠. 이거 갑질. 내일부터 나오지 마시오. 이런 얘기하면 또 방송에서 또 안 쓰는 거 아닌가? 그것도 걱정해야 되고. 걱정되죠. 갑질 많네요. 근데 뭐 조직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마 갑질 을로 살지 다 갑으로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그 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제 바로 위에 이제 과장님 앞에 제가 무릎을 한 몇 번 꿇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제가 잘못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큰 잘못 아니었고요. 그냥 기획서도 잘 냈는데 그냥 제 생김새가 마음에 안 들었대요. 말이 안 되지. 그냥 이렇게 근데 그게 한 20년 전 얘기긴 해요. 근데 뭐 이렇게 제가 생긴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은 그거 성희롱이잖아요. 성희롱 정도가 아니죠. 그런데 이런 그 무자비하거나 이런 사건이 아니더라도 암암리에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런 갑과 을의 관계에서의 이 폭력은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갑질이 뭐 특이한 게 아니라 일상에 있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기도 있을지 몰라요. 잘 보셔야 되는데 형사정책연구원이 1,0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891명이 나 크고 작게 갑질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갑질을 당했다는 사람의 비율이 83.8%예요. 이 아파트 경비원 분들 뿐이겠습니까? 일상 속에
직장 생활이든 때로는 그게 가족 영역이에요. 네. 갑질의 가장 극단적인 가정 내의 갑질이 뭐겠어요? 폭력이잖아요. 네. 가정폭력, 네. 아동학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약하게는 뭐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비난, 비하, 마음에 남는 이런 것들은 많이 퍼져 있는데 조금 우리가 생활 속에서 걷어내는 의식개혁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이런 걸 보면 내가 갑질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아까 우리가 맞아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내가 갑질을 했던 기억은 없을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요. 네. 나는 자연스럽게 행동하는데 상대방은 상처를 입었으면 네. 이것도 사실은 갑질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갑질력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갑질력? 왼손을 한번 들어주시고요. 네. 제가 네. 말씀드리는 사항에 해당하면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가게 폐점 시간이 쓰여 있었지만 친구들끼리 할 얘기가 많아 나가라고 했는데 계속 조금만 더 앉아있겠다. 없습니까? 다행이네요. 그러지는 아니, 않아요. 아니. 네. 내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 아, 그래요? 좀 술 먹고 약간 취기가 올랐는데 자꾸 나가라고 그러니까. 네. 아, 자, 조금 우리 얘기 조금만 더. 이렇게 양해를 구했지 제가 이제 안 돼! 이러진 않았다. 사장님 10분만 뭐 이런 거. 일단 제가 주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점원이 나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기에 반말로 주문했다. 그렇진 않아요. 네. 세 번째, 백화점 우류 매장에서 이 옷 저 옷 입어보고 대충 던져놓고 사지 않고 나왔다. 그런 적은 있는 것 같긴 한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접으세요. 빨리. 네. 네 번째, 영수증 필요하세요라는 점원의 질문을 무시하고 그냥 말대꾸도 안 하고 쑥 나와버리면 사람 되게 민망하거든요. 네. 요것도 갑질에 해당되고. 다섯 번째, 편의점에서 돈을 지불할 때 계산대 위에 던지듯이 나왔다. 절대. 네. 착하시네. 마지막, 슈퍼마켓 진열대를 흐트러가며 유통기간이 조금이라도 오래 긴 걸 찾고 그걸 그냥 나왔다. 나 한두 번 있어. 왜냐면 막걸리가 유통기한이 중요해. 근데 막걸리를 네. 꼭 있잖아요. 유통기한 빨리 나온 거 뒤에다 놓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급할 때는 이렇게 해집고 들어가서 안에 걸 안에 잡느라고. 거. 네. 주부들은 사실 우유 같은 거 유통기한 긴 거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금방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리터짜리 있잖아요. 이런 게 좀 싸거든요. 또 1+1 묶어놓으면 유통기한 길어요. 오래 먹으니까. 그럼 정리하고 나와야 된다 이거. 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정리도 하고 왜냐면 사실은 그건 또 점원이 또 다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걸 해봤냐면요. 네. 우리가 사실 자잘못을 따지기에 앞서서 생활 속에 나도 모르게 그래요. 옛날에 했던 행동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칫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가치가 불편함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오늘쯤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보시는 분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적으면서 이것도 그럼. 갑질인가? 이것도 갑질인가? 이러면서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할 수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유통기한이 그런지 진짜 몰랐고요. 네. 옷 여러 개 입어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저도 이제 각성하기로 하고요. 다만 갑질도 기회가 있어야 하는 게 갑질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기회를 찾을 것이 아니라 한 번쯤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 사람이 곧 저니까요. 네. 네. 가해자가 피해자고 피해자가 가해자니까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갑질 얘기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파트너십이에요. 맞아요. 그럼요. 그분이 존재해서 내가 편하다고요. 근데 그분을 머슴 부리듯이 한다? 이건 정말 개인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죠. 파트너십이라는 개념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늘 당부드리는 말씀이고 네.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네.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네, 금주이슈 탑5 1위 보겠습니다. 1위는요. 사흘 만에 걷어진 대남 확성기입니다. 군사행동을 예고하며 질주하던 북한이 돌연 멈춰섰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습니다. 16일 만에 나타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며 전격적으로 내린 결정입니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금강산과 개성공단 병력 파견, 비무장지대 GP 복원, 접경지역 군사훈련 재개, 대남전단 살포 등 4대 군사행동을 구체적으로 예고했는데 이 모든 것을 중단시킨 겁니다. 여동생 김여정이 대남 공세를 펴며 가속 페달을 밟고 김정은이 제동을 거는 모양새를 연출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0일 넘게 이어온 남북 긴장 국면은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참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태도가 바뀌었어요. 북한이 하루 네. 만에 달라졌어요. 예. 어제 새벽에 나온 속보입니다. 네, 네. 그 전날, 엊그제 북한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열고 김정은 위원장이 자 지금까지 대남 군사행동 진행되고 있던 것을 보류하라. 보류입니다. 보류. 그래서 어제 이게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된 거지? 하루 종일 분석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30개 이상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철거하는 장면이 관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시작했더라고요. 확성기 철거하고 그거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흘만이에요. 사흘만. 근데 확성기가 등장하기 전에 등장한 게 1200만 장의 대남 전단을 인쇄 완료해놓고 이제 각이 한 3000여 개의 풍선에 달아서 뿌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만 당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비회의가 열렸는데 전면 보류하다 보니까 지금 전단 얘기는 쑥 들어갔고 대남 비난 기사도 쏙 들어갔고 그동안 대외선전 매체에 뿌려졌던 막말이 막 들어있는 사설들도 다 삭제됐고 그리고 이제 확성기는 사흘 만에 다 철거된 거죠. 네, 쉽게 말해서 돌연 말을 싹 바꿨어요. 그 이유는 왜라고 보세요? 그 이유는 지금 대부분은 짜여진 각본이다. 이건 국내 기사 분석도 있지만 외국의 BBC도 마치 짜여진 각본 같다. 그럼 이게 각본에는 등장인물들의 역할이 정해져 있는데 굿캅, 배드캅 한 거 아니냐. 배드캅, 나쁜 윽박 지르는 형사 역할을 김여정 제1부부장이 하고 거기 굿캅이 딱 나타나서 아 그만해. 얘기 좀 들어보자. 뭐 이런 이제 지금 롤플레이, 역할극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있고요. 또 국내 전문가 일부는 아니다. 정세를 판단해서 대응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저 이 정도 밀어붙이니까 그러면 남쪽의 이야기도 들어보자우 뭐 이런 거 아니냐. 해석은 구구한데 진실은 본인들만 알겠죠. 아니 근데 어쨌거나 기분 나쁜 건 찔러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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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봐서 얘네 반응 어떤가 봤다. 반응을 보니까 세네. 일단 세게 철수 나오네. 더 가면 안 되겠네. 더 가면 안 이게 되겠네. 있고요. 그럼 이 정도 압박했으니까 이제는 좋은 얘기 좀 하겠지. 기다려줄까? 이걸 수도 있고 또 세 번째가 좀 절박한 건데 사실은 지금 내부에서 북측에서 권기대회를 계속했어요. 대남을 비판하는. 그러니까 지금 북 내부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내부 결속을 위한 거였는데 일단 현재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내부 결속 목표는 달성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쉬고 한번 쉬고 10월 10일이 당 창건 기념일이에요. 이때 또 신무기 가지고 퍼레이드 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방점은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되는 게 철회가 아니고 보류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비회의에서 보류니까 언제든 본회의 열어. 그래서 보류했던 거 다시 재개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쪽 어떻게 해보려고 우리를 건드려서 우리가 거기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우리 가지고 어떻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산토끼, 집토끼 다 잡겠다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김여정의 존재감 드러나고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위상도 살피면서 내부 결속 따지고 대남은 압박하고 뭐 이런 걸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기분은 조금 안 좋은데 그렇게 효과가 있었나? 전 이런 생각도 들 게 옛날처럼 위기감이 막 들진 않더라고요. 그래? 그래도 뭘 못할 것 같은데 전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자, 지금 김여정 부부장 얼굴 나오는데 김여정 부부장을 전면에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 말은 안 나오고 자꾸 김여정 통해서 얘기를 하니까 건강 이상설 이런 것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례적인 게 뭐냐면 자, 우리 정부가 비공개로 특사 제안한 게 나중에 알려지죠. 북한이 이걸 전격 공개해버리잖아요. 김여정 제1부부장은 남측이 요구한 특사 제안을 단호히 거부하였다. 아니, 김여정 부부장이 특사를 거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거든요. 본인이 특사로 내려왔던 인물인데 그게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번 사태로 김여정 부부장의 위치는 격상됐다. 근데 건강 이상설이 나왔는데 후계자는 아니다. 왜냐하면 후계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한 칼에 그렇죠. 그동안 했던 거 한 칼에 끝냈지. 이렇게 안 하고 면을 세워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후계자는 아닌데 2인자는 맞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북한이 전단 살포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거는 또 그것도 끝났겠네. 일단은 보류니까 멈춰 있고요. 여기서 우리 통일부와 우리 국방부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에요. 긴장 완화에 들어간 건 환영하지만 앞으로 신중히 지켜보겠다 그랬는데 이 지난 새벽 4시에 한미 국방장관이 북한에 대해서
9.19 남북 군사 합의와 그리고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이렇게 성명을 냈어요. 네. 앞으로 북한의 행동을 좀 예측을 해본다면 뭐 어떻게 예측할 근데 수 있을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8월에 한미 합동 군사훈련 있잖아요. 할 겁니다. 네. 예정돼 할까요? 있고요. 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리고 북한은 지금 10월에 어떤 도발을 하느냐 대화로 나오느냐.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그동안은 남쪽 때리기를 했다면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밀당을 할 텐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재선 문제 때문에 경황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북한과의 이야기는 아마 대선 이후로 넘어가지 않겠는가. 근데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10월 10일 날 노동당 창건기념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퍼레이드를 할 것이냐, 군사 퍼레이드를. 두 번째로는 신무기를 선보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도발의 수위를 관측하고 있는데 10월도 좀 멀어요. 7, 8월이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7, 8월, 10월, 11월에 미국 대선 올 한 해는 그냥 바쁘죠. 코로나하고 같이 그냥 쭉쭉쭉 그 와중에 코로나와 계속 싸워야 돼요. 글쎄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마고 더위는 장마 때문에 조금 수고하는 감이 있는데 후텁지근해요, 날씨가. 근데 여름이 요 장마가 거치면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거고 여름 때 되면 뭐 남자들도 여자들도 몸매 좀 신경 쓰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네, 요즘 주변에 보면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아주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영상 보고 오시죠. 바야흐로 다가온 노출의 계절 여름. 그런데 집콕 생활로 인해 늘어난 뱃살이 고민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주목! 여자 연예인들이 강력 추천하는 올여름 건강한 다이어트 꿀팁! 먹으면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비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10kg을 감량하고 쭉 유지하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집에서도 쉬지 않고 운동을 하고 있는 전은숙 씨인데요. 56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미모와 몸매. 지금 팔뚝에 안녕살, 팔뚝 제거하는 거고요. 이렇게 운동을 하면 몸이 비틀어져서 옆구리살이 제거가 돼요. 옆구리, 뒷구리. 현재 몸매가 그냥 타고난 게 아니라는 전은숙 씨. 일찍 찾아온 갱년기와 더불어 10kg 이상 늘어난 살 때문에 우울증까지 겪었다는데요. 그냥 한 번씩 우울증 같은 거 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막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통통했던 과거의 그녀. 그런데 딸 덕분에 다이어트를 결심했다고요? 딸이 엄마의 옛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딸의 응원으로 10kg을 감량한 뒤 건강을 되찾고 중년 미인대회에 출전하여 상까지 수상하며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는 전은숙 씨. 지금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홈트는 물론 뒷산을 매일 오르내리며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다는데요. 나이가 먹을수록 허벅지가 약해지잖아요. 근데 정말 허벅지, 장단지 이런 데가 엄청 튼튼해지는 느낌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 체육관은 못 가는 대신 산을 오르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산 중턱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그녀. 지금 마시는 음료가 바로 다이어트 비법인가요? 네, 이거는 우유인데요. 밀크워트라고 아시나요? 밀크워트요? 밀크워트는 우유와 다이어트의 합성어인데요. 하트 시그널의 오영주 씨를 비롯해 탤런트 한채아, 가수 김현정 씨의 다이어트 비결 역시 우유라고 알려져 화제가 됐죠. 과연 우유가 다이어트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요? 우유는요,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가 단백질인데요. 단백질이 풍부한 그런 식품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요. 또 우유에는 칼슘이 굉장히 풍부한데 이 칼슘은 항비만 효과가 있는 그런 성분이라서 지방 억제 효과가 있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우유에 풍부한 유청 단백은 우리가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비만을
식욕을 억제하고 과식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믿고 마실 수 있는 우유를 고르는 방법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국산 원유만 사용한 우유에는 K밀크라는 마크가 있다는 사실. 우유나 유제품을 구입할 때 꼭 확인해 보세요. 전은숙 씨가 매일 꼭 챙겨 먹는 음식이 있다는데요. 갱년기가 지나면서 여성들이 단백질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콩, 두부, 뭐 닭가슴살 이런 거를 그래서 그 용도로 저는 콩을 매일 갈아서 먹어요. 다이어트에 필수인 단백질. 단백질은 근감소증이 오기 쉬운 중년에게도 꼭 챙겨 먹어야 하는 필수 영양소인데요. 우유와 콩, 닭가슴살까지 넣었으니 이 한 잔으로도 완벽한 한 끼가 되겠네요. 이게 몸에 좋은 거는 알겠는데 매일 먹으니까 좀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우유로 만들 수 있는 건강한 다이어트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우유 크림 카레입니다. 먼저 카레가루와 닭 안심, 양파, 파프리카가 필요합니다. 안심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고요. 닭 비린내나 잡내가 날 수 있잖아요. 이 우유로 잡아줄 거예요. 올리브유를 두른 프라이팬에 닭 안심과 채소를 볶다가 카레가루를 넣어 풀어줍니다. 마지막에 우유를 넣어서 카레를 부드럽게 해줄게요. 우유를 넣고 끓여준 뒤 예쁜 접시에 밥과 함께 담아주면 우유 치킨 카레가 완성됩니다. 이번에는 다이어트 하시다가 배가 고프실 때 아니면 허기가 지실 때 허전할 때 드실 수 있는 간단한 스무디 만들어 볼게요. 우유, 견과류, 코코넛 오일이에요. 좋아하는 견과류를 믹서에 넣고 우유, 코코넛 오일을 넣고 갈아주기만 하면 포만감 넘치는 든든한 간식! 우유 견과류 스무디가 완성됩니다. 이번에는 집에서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여름 별미 우유 콩국수를 만들어 볼게요. 농도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우유로 맞춰주시면 돼요. 통깨, 땅콩버터를 함께 넣고 믹서에 갈아줍니다. 소면은 먹을 만큼 삶아주는데요. 이때 소면 대신 곤약을 사용하면 칼로리를 더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맛있는 우유 요리 드시면서 건강한 다이어트 하세요. 우유 카레부터 콩국수까지 요리에도 활용도가 높은 우유. 단백질은 채우고 체중은 감소하는 밀크워트로 올여름 건강하게 보내세요. 행복한 아침이 목요일마다 이슈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하고 나면 기분 좋은 게 아니고 화가 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오늘 하루 화내지 마시고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